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으로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양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4.11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공약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약들 내세웠었고 이행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예, 선거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지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과연 즉 이자 상환 비율이 이미 2009년 2분기부터 2.5%를 넘었고 작년 4분기에는 2.8%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과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비율이 2.5%를 넘으면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됐으며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부터 1999년 4분기까지 이 비율이 2.5%를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득 양극화 문제보다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라는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중반 기준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중 중간 수준이지만 소득 상위 50% 이하 가구 비율을 의미하는 상대 빈곤율은 외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지만 문대성, 김형태 당선자의 탈당으로 과반 의석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총선 선거 운동 당시 여야가 내놓은 공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계양 해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4.11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이 공약의 실행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공약들 내세웠었고 이행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예, 선거가 시작이 되면 당연히 후보자들이 내놓는 공약에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갖게 되지요. 선거가 끝나게 되면 과연 그 공약이 그냥 빈 공약이 되는지 말 그대로 주요한 어떤 정책으로 입안이 돼갖고 삶의 질을 높이는지 관심을 갖게 되죠. 152석 얻었죠. 제 원내 일당 과반수를 넘었댔는데 두 의원이 탈당을 하는 바람에 되게 원래 이제 과반수가 넘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어떤 정책에 있어서 급진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보편적 시각이었는데 두 석을 다시 잃음으로 인해 갖고 이제 과반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전국 주도권 싸움을 누가 갖고 가겠는가.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제1당이고 새누리당이요. 개혁적인 이번에 정책을 상당히 많이 내놨기 때문에 이 개혁적인 정책을 국민들한테 약속을 많이 했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변화가 예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는 시각이 큽니다. 공약이란 여러분들 뭐 대체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실현될 수 없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어떤 공약은 실현될 수 없는 속성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대부분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4월 달에 내걸었던 어떤 공약을 이행을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11월 달 대선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내걸었던 어떤 그 공약들은 상당수 이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시장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시장인데요. 총선을 뭐 이끌었던 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세론을 갖고 가다 보니까 대부분 뭐 박근혜 위원장이 공약을 많이 걸었는데 박근혜 위원장 쪽으로 대세론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굳어지지 않겠는가. 이 공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여기에다가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시기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오게 되죠. MB 정권이 이제 상당히 그 코너에 몰리면서 레임덕 현상이 오는데 앞으로 대세론이 커지면 커질수록 레임덕 현상은 좀 더 심화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선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까지 내가 걸었던 총선에 걸었던 모든 총선 공약을 결국은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런 거를 이제 상당히 의식을 했던지 이제 총선 다음 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 실천을 반드시 해 나가겠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던 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제1당이 되는 데를 실패를 했던 민주당. 상당히 그 일당이 될 것을 기대를 많이 했는데 표를 많이 못 얻어갖고 일당이 못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선명성 경쟁입니다. 보다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여당을 압박해야지만이 이제 국민들한테 대선의 표를 얻을 수 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올 5월 달부터 대선 때까지 각종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로 나올 그런 어떤 것들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죠. 보다 더 개혁적으로 나올 것 같고 급진적 내용을 대선 공약으로 엄청나게 쏟아낼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민주당의 속성이 여러분은 뭐 잘 알다시피 서민 중심이죠. 이러다 보니까 대선 공약 자체가 민주당에서 아까 얘기했던 선명성 경쟁 속에서 서민 위주의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새누리당 또한 여기에 보조를 맞춰갖고 이번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이러다 보니까 복지 중심의 서민 중심의 어떤 더 대선 때까지는 기조가 이어가지 않겠는가. 총선이 끝났습니다. 대선은 이제 12월 달에 다가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그렇게 자유스럽지는 못할 어떤 이런 부분이지만은 남은 기간에 정치권, 그동안 내걸었던 공약들을 어떻게 이행을 해 나가는지 우리 국민의 눈으로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명박 정부 내내 가장 시끄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부자 감세 부분이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실패한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조사에 관련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뭐 많은 시장에서 이제 부자 감세에 실패한 게 아니냐. 부자 감세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부자들이 결국 감세를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시장에다 다시 씀으로써 어떤 시장 기능이 살아난다. 이런 논리 속에서 이제 부자 감세를 그동안에 이제 쭉 정책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왔댔는데 이번에 이제 그 실패를 하다 보니까 감세 정책은 이제 없어지고 조세를 좀 많이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잘 알다시피 이번 선거의 가장 특징은 복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 무슨 돈으로 복지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 얘기는 다른 얘기하면 조세 정책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뿐이 해석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복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공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뭐니까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상당히 강화하는 정책을 내걸겠다. 이게 이제 어느 당이 승리를 하든지 간에 총선 후 공론화된 가능성이 많았는데 지금부터 아마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개원이 되면서 논의가 되지 않겠는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장래 파생 금융상품 증권 거래세를 신설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소득 종합 과세 기준 자체를 지금 3억에 있는 걸 더 하향하겠다. 하향을 하게 되면 더 많이 세금이 거치게 되죠. 이런 부분을 갖고 복지에다 쓰겠다. 이게 지금 각 정당들이 내거는 거고요. 대주주들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이번에 공약에 내걸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양당이 이런 공약을 내걸었는데 정부도 똑같이 같이 기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행이 빠르게 될 것으로 이거 보고 있습니다. 즉 자본 이득 과세 강화를 위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정부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올 초에요. 뭘 만들어야하니까 세제실에다가 금융소득 세제 팀을 이번에 별도로 꾸며놨습니다. 올 초에요. 이게 금융 세제 전반에 관해서 과세 개편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정부도 이미 주식 양도 차익 과세 방안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세 연구에다가 연구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이 될 걸로 봤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개인 고소득자나 법인은 일단은 한나라당이 죄송합니다. 새누리당이 제1당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안도의 숨을 쉬는 이런 편인데요. 현행법상 소득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면은 소득이 4억 원 넘을 경우에 소득세를 최고 한도에 38%까지 내게끔 돼 있죠. 이거를 이제 30%까지 4억 원이 넘을 경우에 38%를 내는데 민주당이 내놓은 안은 1억 5천만 원만 되면은 38% 세금을 내게끔 하겠다 이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겠다. 근데 이제 새누리당이 이제 일당이 되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애당초부터 이 부분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법인세도 똑같습니다. 법인세의 구간을 본다라고 하면 과표 구간이 2억 원까지는 10% 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2억 원 초과된 200억까지는 20%, 200억이 초과하면 22%까지 법인세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법인세도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니까 새누리당이 일당이 됨으로써 고소득자나 법인은 상당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이런 쪽입니다. 그러나 또 이 새누리당도 이제 내건 게 하나가 있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계층을 가리지 않고 소득을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금을 더 내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가 이번에 더 강화가 되는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없었던 장래 파생상품 과세가 이번에 새로 신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번에 새누리당의 그 과세, 조세 문제의 가장 핵심은 불로소득 과세를 하겠다. 이런 쪽인데 새누리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지 공약을 바꾸기 쉽지 않죠. 이미 많이 내걸었죠. 이 복지 공약을 그대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은 조세 정책에 관련돼 갖고 계속 많이 걷어들여야지만이 이 복지 정책을 계속 이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반드시 따라야 될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